박영환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약이 될 부처님 가르침은 두 가지죠. 첫째는 무상입니다. 무상을 일컬어 허망하고 부질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본뜻은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게 변하기에 영원한 건 없다는 뜻입니다. 일사불란한 대통령 권력도 이슬이 햇살에 증발하듯 반드시 그 끝이 오죠. 민심을 배반한 권력자들의 최후를 염두에 두고 권력 행사를 해야 할 겁니다. 둘째, 내가 최고 권력을 가졌으니 나만 옳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를 이끄는 자리가 아니죠. 6개 야당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해병특검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아집을 버려야만 협치도 민생도 유능해집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건강 주는 행복 주는 능주농협 로컬푸드. 갓 수확한 농산물의 힘. 능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더 싱싱한 방울토마토, 로컬 농산물, 누룩발효 건강빵, 우리콩 즉석두부를 만나보세요. 능주농협 로컬푸드. 광주 근교 장흥 보성 가는 길에 있습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들 장인도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며 떠나니 마음이 편할 것이야. 고맙네. 서방사거리 9호전 장례식장. 동신대학교가 2023년 교육부 라이프 2.0 사업에 선정됐대. 그게 뭐야? 우리 같은 성인 학습자에게 학위 취득과 국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준대. 전라남도와 연계해 장학금도 준다는데 재취업과 이직에 딱이네. 동신대학교 미래라이프 대학. 기다리던 프리미엄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중앙공원을 품은 다시 없을 자리, 다시 없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5월 15일부터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1660-2772 롯데건설. 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오늘은 예고를 해드렸듯이 4월 촛바일을 맞아서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부 초대 손님은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중책을 새로 맡았고요. 광주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저희 지금 이제 라디오 청취자 또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네. 그동안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제게 특별히 성원해 주시고 네. 또 재선으로 당선시켜서 네.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하여튼 좀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네. 적지 않았을 겁니다. 네. 잘 보완해서 네, 네. 일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당의 이제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장 또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단장 이 두 가지를 단장, 네.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단장은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수원구치소 다녀오셨죠? 네. 왜 갔었습니까? 구치소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계속 했는데 네. 주질 않았어요. 어떤 자료 요청입니까? 주로 이제 이 사건이 이른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게 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였죠. 네. 이 부지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경기지사죠. 방북 조건으로 이걸 줬다고 해라라고 이제 회유가 계속 있었다. 네. 그리고 그걸 보고를 했다 그 사실을. 네. 그렇게 이제 검찰 쪽에서 수사 결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번복을 했거든요. 네. 그러지 않았는데 하도 압박이 심하고 회유가 심해서 당시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네. 구치소에 이른바 출정 기록이라고
거기 지금 있는 분들이 수원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쭉 나오는데요. 네네. 오늘 아침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때 회유를 심하게 했던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 이 네. 지점에 보니까 네. 아주 뭐 열 몇 시간씩 조사를 하고 8시간은 보통이고 집중적으로 5월, 6월에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던 거죠. 보니까 5월 2일부터 네. 6월 2일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회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한 기록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주질 않아서 기록을 좀 내놔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담을 하려고 했어요. 네. 이제 면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나눈 두 가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보통 면회가 있고 장소를 바꿔서 면회하는 장소 접견, 그러니까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합니다. 장소 네네. 변경 접견 네네. 방법이 있는데 장소 변경 접견 방법을 하면 좀 편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좀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 요청을 했는데 둘 다 이제 거절을 당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결국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요거가 이제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 네. 술자리 회유 의혹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연어 파티 이런 거는 네. 저희들이 좀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혀 그냥 자극적인 소재일 뿐이고 이 사건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의 핵심 뭐냐면 검찰이 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밝히겠다는 거거든요.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연루시키려 한다는 그렇죠. 것이죠. 연관이 없는데도 자꾸 그 당사자들을 회유해서 네.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당에서 만약에 검찰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제 특검하려고. 22대 국회 개원하면 예. 특검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 대책단에 13명의 의원과 당선인들이 있는데 네. 이미 거기서 5분, 주로 이제 네. 검찰 출신 5분으로 해서 그 팀을 꾸렸습니다. 네. 그래서 발의를 국회가 바로 개원하자마자 바로 뭐 발의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 아니고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관련해서도 그 조민 씨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 무슨 허위 진술을 유도했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특검 얘기가 좀 있던데 이 부분도 고려하십니까? 이게 지금 예. 방향이 전혀 이렇게 예. 그 뒤바뀌어 가지고 네. 잘못 잡혀서 이게 이제 특정 언론 일부 언론에서 아하. 조국 사건 내지는 조국 사태를 저희가 특검을 할 거다 이렇게 오보를 그렇게 내버렸어요.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아하. 없고 예. 뭐냐면 그 지금 한 5개 정도 크게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건데요. 예. 조작 사건이 크게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5대 조작 사건인데 어떤 거가 여기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뭐냐면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안 들어있어요. 지금 아.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서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네. 자료를 조작했거나 네. 증거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실과 다른 사실을 가져오거나 하는 네. 그런 것들 중에 이를테면 그 조민 장학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환중이라고 하는 분이 전에 부산의료원 원장인데 원장이죠. 예. 이분이 공수처에다가 이 사건 조작됐다고 네. 고소를 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 예.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다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랬는데 뜬금없이 이제 이게 조국 사태, 조국 사건을 특검한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일종의 물타기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아마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본질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특정 사건을 특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위법 행위, 네. 특히 그것이 사건 조작과 연결되어 있는 위법 행위를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특검이 아니고는 방법이 예.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자체 조사를 네.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하여간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마치 이제 민주당이 네. 예를 들어 조국 그 대표의 가족 관련 입시 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경심 교수도 구속이 됐고 본인도 이제 2심까지 실형을 받았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또 1심 실형을 받았고 그래서 마치 그 사건 자체를
없었던 걸로 되돌리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너무너무 네.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걸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네. 조작한 그 행위, 네. 그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네. 끝난 것도 있는데 그걸 다시 돌려가지고 그 사건에 특검을 한다는 게 안 맞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뭔가 뭐 좀 이 수작이 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진짜 출연을 잘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뿐 아니고 이제 검찰권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네, 22대 네. 국회에서 그런 이제 주장을 민주당 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기소청을 만들자 별도로 기소청화하겠다 검찰을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시즌 2 아니냐. 예. 경찰이 지금 그 과정에서 그 많이 그 수사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네. 오히려 업무가 과중해져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좀 속출하고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이제 예. 저 표현을 하자면 검찰 쿠데타를 주동했던 세력들이 네. 두고두고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란 말도 네. 사실은 네. 저희들이 사용한 게 아니라 네. 그때 나온 말이 그거였거든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그러니까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 검찰에서 네. 네. 수사권을 떼내면 안 네. 된다. 그 논리를 자신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수사기소 분리는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당론으로 계속 유지해오던 방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이렇게 다 보유한 건 한 검찰밖에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이건 진즉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거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원래 정권이 이제 넘어가고 나서 저 국힘이 정권을 장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떻게든 국회에서 이 수사기소 분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합의까지 됐다가 이걸 파기하면서 넘어갔고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탈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기소 분리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오랜 동안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소청 공소청은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를 하려면 저희들이 진즉부터 검찰개혁 특위나 이런 데서 계속 해오던 얘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으면 아마 시민들이 잘한다. 옛날에 부패 한판 어쩌고 하더니 그 검수완박 않고도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완전히 엉망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들이 정치 현장에 직접 나오고 나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그 2개 분야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한동훈 장관 때 이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수사를 이렇게 원복 씌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국 혁신당 쪽에서 이거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오만방자한 일이에요. 시행령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게 국회에서 법을 부경 공선 방대 그러니까 뭐 부패하고 경제범죄만 놔두고 공직자 공선법 뭐 그다음에 뭐 선거법 공직자 부패 뭐 이런 거 다 없애기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보냈으면 그 등인이 중인이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입법 취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딱 무시하고 다른 걸 다 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열었다.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삼권 분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근데 그거를 버젓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조국 혁신당에서 이 한동훈 특검법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 같은데. 이 시행령 통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위법이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해병대 최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리고 그때도 이제 만약에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검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네. 봐요. 특히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지난해 7월이거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그럼 10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습니까? 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네. 거의 개입했고 심지어는 도주대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네. 이 범죄 혐의자를 어제도 보도가 나왔던데 빼돌린 거예요, 지금. 네. 네. 대개 출국금지 조치된 데서 해제되는 경우가 0.8%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일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 끝나고 나면 보자 그러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뭉갤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수사를 해도 수사를 하지 않아도 특검을 안겠다고 하는 저런 변명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엊그제 그 취임 2주년 그 기자회견 때도 네. 이거 거부 의견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3분의 2가 정확하게 62%가 네. 해병대 특검법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쪽이거든요. 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 총선 민심도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이른바 독소 조항을 여야 그 협의를 통해서 이제 뺀 다음에 합의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혹시 여당에서 그 우리 한번 재논의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은 있나요?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안 된다는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이걸 그것도 몇 달 뒤에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바로 어떻게든 21대 내에 좀 풀어보자라고 네. 하면 네. 뭐 여지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그 독소조항 중에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독소조항이 아니라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로 보는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데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결정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네. 최종 결정은. 자, 변협에서 4명 추천해서 2명을 야당이 걸러서 즉 예. 대통령이 속해 있지 예. 않는 예. 교섭단체가 예. 걸러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면 그걸 대통령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결정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 예. 이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국힘이나 대통령실에 일종의 경고인데요. 네. 이걸 지금처럼 계속 미루고 있으면 저는 민심이 네. 폭발할 거라고 봐요. 폭발한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 좋은 말로 할 때 민심이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릴 때 예. 받아들이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 이제 민심이 폭발한다 이렇게 민 의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국 대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불법 개입과 지시가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대표가 추가로 박찬대 원내대표도 탄핵은 정치인이나 국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네. 예, 결국은 정치권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의원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좀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네요. 네, 애들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 탄핵 얘기가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위법한 일을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을 다수의 주권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총선에 이번에 이른바 심판을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자세를 바꿔야 돼요. 네. 국정기조도 바꿔야 되고요. 그게 정치인으로서 이제 검사가 아니거든요. 예.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그러면 탄핵 말고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특히 탄핵은 정치인이나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들이 판단한다. 이 말은 이미 사실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대통령이 불법 개입하거나 지시했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탄핵 사유죠.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건 예. 바로 바로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스스로 한 말 아닙니까? 윤석열 이게 지금-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죠. 그렇죠. 이 2021년도 12월에 예. 했던데 뭐 경북도의 예. 뭐 예. 그 대책위 출범식에 가서 하셨던데 지금은 당신이 스스로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철석같이 네.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걸 계속 회피하고 있으면 이 범인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그렇게 외둘러서 예. 표현한 거지 예.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병 특검을 이렇게 자꾸 거부한달까요? 이제 6개 야당이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른바 개혁 보수를 지칭하는 이준석 대표도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보세요? 자신이 연루돼 있다는 심증을 저희들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심증을 말씀하시는 개입돼 이른바 있다. 경로설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경로설은 그냥 경로야 무슨 상관입니까? 경로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경로 이후에 예. 어떤 행위를 했느냐죠. 그 행위에 보면 이걸 덮으려고 했거나 예. 이 처리 과정에 가령 그 수사단장의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사단장이 보고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이 과정에서 네. 대통령실이 그걸 막았거나 네. 그걸 왜곡시켰거나 그런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특검의 칼끝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정도 민심이면 글쎄요 웬만한 네. 배포를 가진 대통령이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일종의 그 직권남용 이런 것도 좀 적용이 된다고 보시나요? 직권남용 네. 정도가 아니라 이 불법 행위가 여러 가지 드러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걸 가지고 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 당사자를 이렇게 해외로 빼돌리는 것으로까지 보여진 이런 상황은 글쎄요 대통령으로서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저는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내일 국회의장 그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은 추미애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를 했고 우원식 의원 오선하고 이제 붙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 알 수 없죠. 예. 지금으로서는 며칠 남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추미애 전 장관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네. 흐름이 자연스럽게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당사자들 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이 유권자인 투표권자인 당선인들이 당선총회를 내일 모레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흐름에 이 좀 가담하는 그런 게 좀 더 강해지긴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알 수 없죠 정말. 네. 이 우원식 의원도 오선에 그동안 활동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당시에 추미애 당선인이 대표이던 시절에 당대표이던 시절에 우원식 당선인이 원내대표였어요. 아하.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예. 이 서로 잘하는 이 점을 놓고 지금 아마 서로 이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의장으로 적합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두 분 조정식 정성호 의원 불출마를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권유를 하면서 국회의장 선거를 명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의 비판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또 네. 그런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그 명심이란 말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별로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렀고 이 총선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지난번에 박찬대 대표 원내대표 뽑을 때도 네. 처음에 한 7, 8명 되는 후보들이 있다고 그랬었고 네. 뭐 저만 해도 가서 좀 분위기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당의 흐름을 보면서 네. 이
예비 후보자들이 이를테면 네. 이 그냥 접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뭐 명심이 작동해서 뭐 왜 뭘로고 이재명 대표께서 누구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이제 당 대표 이제 연임을 이제 원하는 당내 예, 목소리들이 있는데 예. 근데 받아들이실 것 같죠? 아, 그 대목도 저는 연임이냐 아니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민주당의 대표는 네.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느냐, 민주당이 어떤 과제를 네. 안고 있고 이 과제의 를 해결하는데 혹은 이 당을 끌고 가는데 적합한 분이 누구냐, 이게 이제 전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빌자면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보낸다. 이게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 이 인사 원칙이셨는데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하는 게 옳다 이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뭐 속내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제가 봐도 교차하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누가 당의 대표를 맡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에 또 민주당의 앞으로의 의회 전략이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까, 네. 이런 걸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저는 대략 좀 흐름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 것 같네요. 좀 지켜. 시간이 저는 흐르겠죠? 뭐 아직 모르죠. 네, 네. 지금 전당대회가 시작되려면 7월은 돼야 되니까 네, 네. 지금 5월, 6월이 지나가야 그때쯤 6월 말 7월 초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는 당대표 연임 안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번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 그러면 또 뭐 바지 사장 앉혀놓고 뒤에서 뭐 흔든다, 조종한다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 내가 그냥 직접 하는 게 좋을지, 예.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 하는 게 좋을지, 괜히 그런 이상한 그런 그 시선이 있으면 네. 곤란할 수 있으니 이걸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맡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새로운 인물이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총선에서 광주에서 이제 8명 당선자 중 7명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이 되신 민 의원님이 역할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비례대표 득표에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질렀어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또 전북 지역, 호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각성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이 호남에서 보면 네. 마지막 기회야라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조국 혁신당이 네.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지 않습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앞섰는데 이거는 그냥 거저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초선 중심이다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좀 달리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저는 이 지금 현역들이 이렇게 이른바 물갈이가 된 게 그 개인적인 역량이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연대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연해주신 민영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CM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자가전 살 때도 분수가구 살 때도 밖에 소품 컴퓨터 금호월드 다 있지. 원스톱 쇼핑 즐거운 쇼핑 행복을 드리는 금호월드. 금호월드 오길 잘했지? 당연하지. 광주여자대학교 양궁선수 안산입니다. 저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 쏴라라는 마음으로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조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대학 광주여자대학교에서 당신의 꿈에 도전하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교육 선도대학 광주여자대학교. 네? 카드 매출 실적으로 대출이 된다고요? 문화신협에선 최근 6개월 평균 매출의 최대 2배, 또 신용대출은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문화신협의 사업자 카드 매출 대출로 승승장구하세요. 금리 및 조건 등 자세한 문의는 광주문화신협 1644-7990. 순천만 국가정원의 아름다움을 담다. 순천 풍덕지구의 미래를 담다. 순천 최초 자유의 자부심을 담다. 정원과 함께하는 삶, 매일이 특별한 경험.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에서 시작됩니다. 6월 견본주택 개관 예정. 1833-7716 GS건설. 남도 명문사 광주 인성고 개교 50주년 기념 총동문 가족 한마당 6월 1일 토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솔리드의 김조한, 코요테의 축하 공연 노트북, 아이패드 등 푸짐한 경품이 있는 개교 50주년의 축제 광주 인성고등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박영환의 시사 1번지 4월 초파일 특집 대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2부 초대 손님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을 하셨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전에 뵙고 이제 총선 네. 이후는 처음이네요. 창원 마산 하포 지역구 엄청나게 득표율 높으셨어요. 압승 거두셨고 지금 국민의힘 경남 도당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낙동강 벨트 선전에도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최 의원님 하면 이제 상임위에서 산자위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셨고 언론인 출신답게 방송에서도 이제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22대는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에너지 안보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에 산자위를 했기 네. 때문에 산자위를 이어갔으면 싶은데 네. 또 당에 요청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네. 또 이게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경남 당선인이 13명입니다. 16명 중에서 네. 보통 상임위 한 사람당 상임위 하나씩 그 당선인 한 사람에서 상임위를 배분하다 보면은 네. 또 여러 지역적인 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감안해야 될 텐데 어느 경우든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좀 네. 치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약간 좀 뭐라 할까요? 힘에 오히려 자신들의 힘에 네. 오히려 도취되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설득도 하고 왜 그런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반박도 하려고 그러면은 아마 상임 활동 어느 상임이든 상임 활동을 좀 더 치열하게 밤을 새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힘자랑을 할까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 이제 국회의장 이제 경선 보면 이른바 친명이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자신에서 뭐 출마를 접거나 뭐 이러면서 우원식 의원하고 이제 1대1 대결로 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제 페이스북에도 이미 올리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장 선거 선출 방법은 국회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는 다수당에서 먼저 네. 경선이든 뭐 지명이 돼서 정하고 나면은 그냥 국회 본회의는 앉아서 찬반 투표만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초등학교 요즘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자기들이 뭐 불출마한 것 어쨌든 무슨 압력과 작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저 소수당도 그렇고 본회의에 그대로 와서 예. 진짜 다 표결을 해보자 한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저 민주당에서도 뭐 이탈표라든가 또 우리 당에서도 뚜렷한 표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무슨 작용으로 그렇게 거의 뭐 단일 추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 국회의장에 이 이제 되면은 무소속으로 탈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초당파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민주당도 대통령 중심제 우리처럼 강력한 양당 중심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다 본회의에서 직접 뽑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당 대표 저 다수당 후보가 나와서 어쨌거나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사람 나와서 찬반 투표하는 정말 부끄러운 이런 방식을 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보면은 네. 뭐 바로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만 이제 출마할 수 있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출마하면은 거기서 여러 명 나와서 1차 투표 해보고 모자라면 2차 투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국회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다수당에서 먼저 후보를 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 민주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실망할 겁니다. 이거 보고서 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못한 방식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뭐 거명되던 정승호 의원이나 그다음에 조정식 의원이나 뭐 다들 경륜도 있고 또 뭐 색채에는 친명계지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뜻밖입니다. 그런 현상에 민주당원들도 많이 실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현안으로 이제 바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해병대 이 최상병 특검법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총선도 치르셨지만 이게 좀 굉장히 좀 힘들었죠. 이 문제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초기부터 국민들에게 왜 이런지를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한 잘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로서는 자녀를 군에 보내고 또 위험한 작전 현장이나 이처럼 지금 수재 이후에 인명구조 현장에 보냈으면은 안전 장비라든가 또 안전 수칙이라든가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해 줘야 되고 사고가 났으면 왜 사고가 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당히 보상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정말 국가의 할 일이고요. 그런 일은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되고 소홀히 했다는 인상을 줬으면 안 됩니다. 우선 그런 점에서 좀 큰 초동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은 거부권이 아니고 재의결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국회로 하여금 재의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여야 간에 좀 새로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 이태원 특별법처럼 맞습니다. 독소조항을 맞습니다. 규정하자. 이태원 특별법, 이태원 헬로윈 참사 특별법을 보면은 사실 유족들도 여야 공동의 합의를 통해서 특조위를 구성해 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도 압력이 되어서 사실 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의 첫 법안 같은 경우는 대개는 특검 같은 경우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후보를 정합니다. 특검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야당 단독으로 특검을 정할 수 있도록 됐었고 또 중간중간에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일반 검찰 수사 같았으면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 비사실 공표 때문에 중간 수사 브리핑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그런 것들이 이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 걱정이 있었고 정치적 공방으로만 이 참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독소조항들을 민주당도 동의를 해줘서 이제 빼서 어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상병 특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왜냐하면은 우선에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이 안타까운 이 참 사건이 난 지가 이제 10개월째 돼갑니다. 작년 7월 중순이었죠.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하고 그다음에 공수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사 결과가 좀 저는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아니 뭐든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뭐 수사든 재판이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늘어지고 안 하고 해서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죠. 일부러 채워주려고 하는 것인지 수사도 늦게 하고 기소도 늦게 하고 재판도 지연시키고 세계 최고의 재판 기록들을 지금 여러 가지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왜 그 현장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통신 기록, 그다음에 지휘 기록, 당시에 함께 인명구조 작전에 또 수습에 참여했던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사들의 정언 또 뭐 통신 기록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초기에 헌병수사단장이 제시했던 것과 그다음에 다시 수사 기록이 갔다가 돌아온 과정, 그 사이에 통신 과정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뭐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몇 개월째 출국 금지한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는데 지금 소환 조사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적 그 수사의 얼개는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 수사를 좀 빨리 진행해서 해야 되는데 만일 특검을 할 경우에 다시 특검
만들고 하려 그러면 또한 수사가 한 3개월 정도 잠정 중단될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처음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저는 빨리 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 결과를 만일 누구 덮으려고 허지부지 했으면은 특검에서 더 큰 역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본인이 특검을 예. 요청해야겠다고 했죠. 그렇죠. 예. 특검이란 그 뒤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는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의 일상화, 특검의 정치화가 굉장히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부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여야가 오히려 차라리 수사는 5월 말까지 1차 종결을 한다든가 6월 초까지 수사를 발표하고 그 발표를 보고 특검 여부를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합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경찰 수사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예. 만족할 만한 결과가 예, 나오지 예. 않으면 특검 간다. 아니죠. 수사를 빨리 나오게 해야죠. 네, 예. 네. 아니 그 수사기관들이 왜 있습니까? 수사기관들이 수사 결론을 안 내릴 것 같으면은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건 뭐 우리 언론사가 탐사 보도를 해도 벌써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그런데 일단 이제 재의결을 이제 요구를 해왔을 경우에 지금 이제 조혜진, 안철수 의원 등은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특검법 제6일권을 이제 하더라도 그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낙선 의원 한 55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당론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중요해졌죠.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정말 지금 특검을 자꾸 이렇게 일상화해서 특검을 하는 것보다 특검보다 더 빠른 방식 수사를 마무리하고 당신들 수사를 어물어물하게 하거나 뭘 숨긴다 그랬으면은 그 뒤에 엄중한 특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책임이 져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공수처라든가 경찰에서 언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줬다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1년 지나 하겠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수사 책임자하고 공수처의 수사 검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정말 한번 제대로 그걸 오히려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수사 인원들은 부족하고 역량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검으로 가는 게 이제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 거부권 행사 뜻을 피력한 데 대해서 이 불통 선언이고 만약에 거부권을 정말 행사를 하면 대대적인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공수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공수처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이 공수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죠. 만들었고 했으면은 공수처가 이 사건은 그 진상조사를 자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북 경찰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헌병 수사단장인가요? 수사단장이 박경훈 단장이요? 그 과정에서 그 수사 기록이 첩되는 과정, 수사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얼개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신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증거도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빨리 수사를 매듭짓고 언제까지 하겠다. 공수처라면은 공수처에 이 사건보다 많은 사건이 있죠.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고위공직자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려는 권능을 이번에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수사부터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수사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누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시면은 여야가 촉구를 해서 그 수사를 마무리해야지.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또 법원은 법원대로 재판이고 수사고 막 느려지고 정치권 눈치만 보고 그걸 빌미로 특검을 먼저 해라두고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 사법기관들 또 준사법기관들의 업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특검의 일상화. 매 사건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건 특별검사를 만든 법 취지도 맞지 않고요. 자, 3건 분립에 맞춰서 뚜렷하게 역할 구분을 하고 해야 될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은 정말 사법을 지배하게 되죠, 정치가. 왜 모든 사건을 특검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다수당이 지배하게 될 테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모처럼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제 이게 논란이 정치적 파장이 확산된 게 대통령 이른바 경로설 때문이잖아요. 그거는 진상이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그날 말씀 중에
아니 어떻게 그 수재가 크게 난 상황에 그렇게 했느냐라고 질책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대목하고 지금 뭐 통신기록 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것도 있을 테고 지금 헌병 해병대 그 사령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네.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최 의원님은 좀 와전됐거나 이렇게 했다고 그 보시는 진실을 거예요? 한번 진실 진짜 공수처가 빨리 밝혀내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법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공수처는 무슨 풍설이나 추측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법 위반이냐 이게 직권 남용이냐를 봐야죠. 지금 제일 큰 쟁점이 군사법원법이죠. 그렇죠. 예, 군사법원법에 이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민주당 주도로 이제 군사법원 개정이 됐는데 지금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이런 인권 침해라든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하도록 경찰에서 하도록 왜 그랬습니까? 군 내부의 지휘 체계를 통해서 수사를 통제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가름을 타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그 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뭐 기소 범위를 정하고 범죄를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걸 뭐 어떻게 저떻게 경로했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군 검찰이 군의 뭐 헌병대는 초기에 사망 사고 때 경찰이 현장 접근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 초기에 초동 수사 스냅샷 같은 게 문제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통신 기록, 다음에 작전 일지, 무슨 지휘관의 뭐 이런 것들 지휘 일지 같은 걸 통해서 또 같이 있었던 사병들의 정언, 당시의 현장 상황 이런 보고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벌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이 개정된 상황을 무시하고 그걸 가지고서 쟁점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법이 있어야 그 문제에 대한 수사와 이 지시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바로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뭐 어떤 직무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문제를 저는 공수처가 왜 지연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명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수처 지금 검사들 대부분이 민주당 시절에 임명됐고 해서 과거에 어느 분입니까? 그분은 황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봐주기 수사했었죠. 이 부분도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리대로 사실대로 결론을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백서 TF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신임 원내대표도 선출했고 비대위도 이제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명 비대위원이 이제 뽑혔는데 또 뭐 유상범 정점식 검사 출신이 또 2명이고 판사 출신 2명 또 법조인 1색이다. 그리고 쓴소리 할 사람은 김용태 이번 당선자뿐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견상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나름대로는 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충청권, 수도권 낙선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다 보니까 마침 또 TK 출신이 한다고 또 비판이 있고 한데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원내대표 뽑을 때 의원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려운 국민에서 우리 108명밖에 안 되는 이 어석을 가지고서 190명 가까운 민주당을 상대하려고 하면은 누가 제일 근데 저는 원내대변을 해봤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회의 장면이 되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의장이 계시고 여기 야당 대표 있죠. 박찬대 원내수 대표 아닙니까? 회계사 출신에 굉장히 은밀하게 말하자면 논리를 세우고 강변을 할 겁니다. 그럴 때 만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의장 앞에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무리다. 사실은 이렇다라고 반박해내면서 협상을 주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통계나 경제 상황 특히 이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수치라는 것도 굉장히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재부 출신이니까 우리나라 국정 현황이나 재정 현황 또 국회법 대부분이 재정 상황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통달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대부분의
의원들이요. 그래서 이제 좀 압도적인 표차를 일차게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강원도 한 분, 충청도 한 분, 예. 수도권 서울 낙선자 또 수도권에서 이제 좀 젊은 목소리 이렇게 됐고 점정식 의원의 경우는 법사위를 했습니다. 법사위. 네. 우리 정책이라는 게 이제 법사위가 이게 그냥 법원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상원입니다. 그렇죠. 각 상임에서 걸쳐온 모든 법안을 다 스크린해 본다. 네, 법안에서 법안의 자구 체계 심사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예산 부수의 문제라든가 법리적인 모순의 문제를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위에서도 그런 판단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하고 지난번에 법사위 과정에서도 소수당이지만 상당히 야당과 이 문제를 능숙하게 정책 토론회 할 수 있었던 그런 점도 하게 됐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경남 의원으로서 경남 의원 중에 한 분이 정책위 의장이 되어서 참 우리 지역으로서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원 100%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사실 원외 조직위원장들 입으로 많이 나옵니다. 50대 50으로 하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자, 이런 비대위 구성에서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세요? 비대위가 저는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수도권 낙선자들을 좀 과감하게 많이 발탁해서 비대위 구성원이 10몇 인 이하로 돼 있죠. 그래서 좀 더 가감 없이 목소리를 듣고 비상 대책을 강구하는 정당을 만들어야겠는데 우선 여기에는 지금 총선 TF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정훈 의원이 하고 있는 여기서 많은 의견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의원총회에서 지난번 황우려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그 의원총회에서 황우려 비대위원장이 경륜이 있는 분이지만 비대위는 정말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총선 TF의 결론에 따라서 장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전대룰은 저는 아주 그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선 TF를 통해서 나오는 결국 무슨 당입니까? 이게 무슨 당대표 잘 뽑는 그런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에서 연속으로 지금 참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래도 안타까워서 이번 선거에서도 45% 그렇죠. 지난 선거 40% 의석수는 막 절반 이하도 안 되지만 절반밖에 안 되지만 국민들은 많이 신뢰해 줬거든요. 믿어 줬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책적으로 그 의사를 반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돼야죠. 캠페인 정당.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 새로운 유권자 인구 구성의 변화, 유권자 성향의 변화, 왜 우리 당이 실망했는지, 왜 우리 당은 그럼 앞으로 무슨 정책을 펴야 될지. 과거에 우리 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정책적으로는 유능하다. 뭐 장관 출신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해서 정책적으로는 유능하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신뢰가 자체가 무너졌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 정당으로서 민생 정당으로서 유능함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당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비대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당이 유능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전당대회에 지도부 최고위원 선거에 좀 투신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전당대회 같은 걸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있느냐 안 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당원들이 정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방침과 당의 방향과 당의 면모를 바꾸자 하는 요청이 많은 상황에서 저 혼자 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내 정당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격렬하게 부딪혀야 될 곳은 국회이지 밖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190명 가까운 민주당은 당선인들이 모여서 지금 천막 농성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선인이나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7, 8월까지 이제 전당대회 한다고 지역에서 뭐 그게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6월 되면은 당장 원내에서 거세게 부딪히면서 민주당이 막 거세게 밀어붙이면은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뭐 전당대회 한다고 당선인들이 어디 다니고 이렇게 아니라 국회에서 밤샘 하면서 상임이면 상임위 또는 모든 정책 예산 논의의 현장에서 반박하고 토론하고 또 논리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압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저는 전당대회 할 시간이 있을까 좀 회의적이지만 그러나 다수 사람들이 그래 그 장을 바꾸기 위해서도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하니 그건 뭐 제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겠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까?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잖아요. 지금 이제 자맹하고 있는데 이번엔 또 강남 딤섬집에서 원희룡 전 장관하고 만찬회동 하는 게 또 사진이 포착이 됐고 뭐 도서관에서도 포착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용서하기 어렵다면서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이 우리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 전당대회 하다 보면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것이 전당대회와 혁신과 또 새로운 개혁에 또는 새로운 희망의 예. 컨벤션이 아니라 예. 분열과 절망과 예. 분노의 컨벤션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전당대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것부터가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염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할 때냐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무난하게 개혁적인 전당대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수회담 비선 논란 불거졌었잖아요. 뭐 대통령실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 등이나 다 부인을 했지만 그때 이제 대선 경쟁제 등용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전해지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통령 탈당을 촉구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난 메신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처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네. 그건 정말 부적절하고 그건 뭐 사실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계속 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없고요. 같습니다. 자 4월 초파일 특집으로 마련한 박영환의 시사 1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영도 의원님 바쁘신데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